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연휴 바로 시작 앞쪽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장도가 안 좋고 상당히 분위기들이 어수선할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전부들 날도 덥고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어떤 준비들을 좀 하실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잠깐 차트 좀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기술적 분석하는 쪽도 아니고요. 최근에 워낙 심하게 빠집니다. 근데 누가 얘기하죠? 파동이 1차, 2차, 3차, 4차, 5차. 파동 5차가 완성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막 빠지고, 5차 파동이, 그러니까 5번째 파동이 가장 하락폭이 좀 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얘기를 갖고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장에 대한 흐름을 지금 놓고 봤었을 때, 중소형주의 하락이, 중소형주의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직까지는 좀 버티셨어요. 아직까지는 좀 버티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주봉으로 한번 길게 보시자고요. 자, 조금 좀 길게 보시자고요. 정확하게 지금 지수는 요 밴드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정확하게 작년 요맘때부터 샀죠? 작년 연초부터 샀잖아요. 연초부터 샀는데 싸게 사봐야 500포인트에서 샀을 거고요. 비싸게 사봐야 560포인트 정도에서 샀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바닥에서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몇 프로 정도 올랐냐면 1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산 규모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아직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 샀냐면 2조 원 이상을 샀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으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중소형주가 문제가 됐던 게 우리 이제 중소형주 뭐 움직이는지 알잖아요. 바이오 하면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그리고 메디톡스 이런 것들이고 게임주 하면은 공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 종목들 뻔하잖아요. 근데 사실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긴 좀 어렵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본격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지려면 완전히 지금 판을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완전히 판을 새로, 갈아엎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누가 아까 이제 잠깐 휴게실에서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항에 고기를 키울 때, 어항에 고기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항물을 완전히 한번 갈아줘야죠. 그래서 완전히 어항물을 갈아서 이 어항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워요.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이게 정말 크게 가기 위한 준비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온 거 없어요. 하나도 올라온 거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이유는 없는데, 단기적으로 보니까 월봉으로 보니까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5월달, 6월달, 지금 이제 6월달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6월달 한 달만 보면은 월봉이 좀 굉장히 무겁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6월달 지났는데 이거 현재는 이랬는데 앞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희망을 가지셔야 될 때고, 지금은 다시 준비하실 때입니다. 다시 준비하실 때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건 어떠냐면, 힘들 때, 항상 우리는 힘들 때 떠나고요. 장이 좋을 때 들어옵니다. 근데 거꾸로 하셔야 돼요. 힘들 때 들어오셔서, 아니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바닥에서 좀 물량을 사던가,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잘, 가지고 계셔야지, 올라갈 때 쫓아간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게 아니죠. 지금이 아마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보고 수급적으로는 좀 많이 엉켜 있어요. 수급적으로는 많이 엉켜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제 어떤 변화가 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마도 언제 정도의 저점이 나올 거냐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아무도 예측 못 하고 결국 이 키를 갖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기관하고 외국인인데 그러면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언제 정도에 들어올 것 같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기관은 뭐냐면 펀드 환매예요. 펀드 환매고 중소형주 펀드 환매예요. 중소형주 펀드 환매고 그리고 외국인은 중장기 펀드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단기 펀드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팔 만큼 웬만큼 팔았잖아요. 지금 5월달 한 달 동안에 기관 쪽에서 거의 한 3천억 이상 나왔고요. 외국인 쪽에서 한 1,500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2월달 들어서도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면에서는 거의 작년에 중소형주 펀드 설정된 규모급,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작년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펀드 설정된 게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가 지금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는 그렇게 뭐 매물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게 끝났다라고 지금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이제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기회를 노리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요번 주 화요일이죠. 수요일 날 하루 쉬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그때부터 종목의 바닥권의 그 변화가 감지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종목들이, 향후 장을 좀 이끌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바닥에 어떤 변화들이 감지되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변화가 감지되는 거. 자,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은 새로운 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쪽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라왔다가 빠지면 우리 계속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선주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했던 게 뭐냐면 조선주 많이 올라오니까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조선주 밀리면 밀릴수록 계속 받았던 건데 나중에 올라오는데 자동차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똑같습니다. 중소형주 역시 같은 패턴에서 지금까지 걔네들은 진짜 종목들이 아니고요.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진짜고 그럼 새롭게 올라오는 쪽은 어느 쪽이냐 라고 본다면 결국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우리는 여기다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상업화를 전제로 한 성장성 있는 쪽. 그래서 그쪽이 어느 쪽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늘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이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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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맞다라고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순간에는 또 딴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하고 자꾸 이제 손절매를 하고 싶어 하시고 못 버티시고 그러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가 잘못하면 최악수를 두시는 구간입니다. 최악수를 두시는 구간이고 여기를 잘 견뎌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주식에 반복되는 그 실패를 계속합니다. 주식은 좋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서 주가가 안 좋을 때 파시는 경우들이 계속 되고요. 그러면서 또 힘드시니까 자꾸 떠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 주식 계좌에 달라지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번에 견디시세요. 요번에 견디시고요. 버티시고서 그리고 중간에 혹시 힘드시면 저를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버텨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대로 올라가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그때 잘 버텼다고. 자, 하여튼 조금 좀 힘을 내시고, 뭐, 연휴 앞자락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또 여기서 어떤 부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힘드실 때도 참고 견디시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고, 딴 얘기가 지금 필요 없어요. 그냥 버티고 참으세요. 내일 더 빠지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티세요. 더 빠져도 할 수 없어요. 이미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은 그때의 컨디션을 찾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돌아왔는데 반등 이후 재차 상승 못하는 쪽은 잘라내시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조금만 좀 힘을 내실 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AS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안 하는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모든 종목을, 대박 플러스의 모든 종목을 어디로 다 옮겼냐면,
막상막하 투맨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종목이 지금 딱 하나인데 그것도 이미 그 투맨쇼에서 이제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크루셜텍입니다. 예. 자, 하여튼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네. 어차피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AS를 하겠지만요. 워낙 지금 많이 빠지셔갖고 많이 흔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계속 고민이 되시는 게 뭐 때문에 고민이 되시냐면, 이거 혹시 내가 모르는 혹시 돌바락제 있는 거 아니냐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진짜 많이 가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가장 악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저점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얘는 길게 보니까 제대로 한 번도 주가를 움직여 본 적이 없죠.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게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지문인식 방법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다 한다고 그랬죠. 애플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삼성에서 하는 방식 모두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규모 이제 의미 있는 수주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언제? 3분기 정도에. 자, 3분기면은 6월 말을 지나면 2분기가 끝나는 거고요. 7월 달이 지나가면 이제 3분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분기라는 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곧 어떤 의미 있는 발표들이 좀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래야지 물량이 나와요. 그리고 이래야지 손절매 물량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일반인들이 올라올 때 겁을 먹고 못 쫓아붙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해갖고요. 올라오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여기 저항선이잖아요. 9,000원. 그럼 여기서 일부 손절매가 나갑니다. 또 이동평균선 꺾이니까 여기서 또 손절매 나가요. 그리고 여기 120에서는 정말 강력한 저항선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 상담을 하거나 기업 내용을 분석하지 않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한다는 얘기가 보셨다가요. 반등 나오면요. 9,000원에 자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여기 121선에 대고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자체는 지금 산업 자체를 이해하라고 종목 자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인 거죠 거꾸로. 그래서 이런 시작을 하는 업체들을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건드시면은 사실은 근데 거꾸로 보면 이제 여기 올라오면 이제 못 사시잖아요. 그럼 이제 15,000원 가서 못 사시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15,000원 넘어야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종목은 좀 힘드시더라도 바닥에서 좀 건져놓고, 좀 버티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밀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기다리실 좀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 AS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안내 말씀을 좀 잠깐만 드리면요. 앞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예.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박 플러스에서 뭐 할 거냐면, 이 이론적 내용을 근거로 한 종목을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된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편입은 어디서 할 거냐면, 투맨쇼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종목 분석을 대박 플러스에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매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관리는 투맨쇼에서 하면서 요렇게 진행을 한다면 전체적인 좀 그림은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뭐 중복되고 막 그래갖고 여기서 이 내용을 했다 저기서 이 내용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던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방송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제 수요일 날 방송에 나갔겠죠. 수익을 말하다 해서 뭐를 했냐면 2차 전지라는 걸 다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라는 게 사실은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이게 되는 산업이냐 안 되는 산업이냐 얘기를 하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련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관련 종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론적인 내용은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수익을 말하다를 제 방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뭐 대장주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표적인 종목은 뭐 뭐니 해도 얘기했죠. 삼성 SDI.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거의 규모 면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삼성 SDI는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오늘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갔어요.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가 지금 오늘 장이 좀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가 올랐냐면 6.65%.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됩니다. 더 보셔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삼성 그룹주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오늘 삼성 SDI 움직였죠. 그리고 제일모직 움직였죠. 거의 같은 정도로. 근데 나머지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물산 하나만 눈에 띄고요. 나머지 특별하게 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 오늘 삼성 SDI가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 라고 본다면, 이거는 얘네 둘은 이제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리지만, 6월 27일부터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재거래가 되는데, 얘는 없어져요. 제일모직은. 그리고 앞으로는 삼성 SDI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흡수합병이라고 그러죠. 뭐냐면 같은 형태로 해서 두 개의 회사가 따로 존재하는 방법이 있고요. 흡수합병이라는 것은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합병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늘 뭐 어떤 기사가 발표가 됐냐면 사실은 삼성 지배구조 정비에서 최고의 수혜주다. 그리고 자산 가치도 높다. 그리고 또 뭐냐면, 현금도 이제 많이 생긴다. 그리고 뭐 시너지 효과가 많다. 그래서 뭐 하여튼간, 삼성 그룹 지배구조에서 최고의 수혜주다라고 오늘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이게 왜 움직였냐면요. 합병을 성공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이제 뭐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핵심은 이제 자산 가치죠. 자산 가치라고 하면 오늘 부각됐던 부분이 삼성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지분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에버랜드 지분을 8% 정도 갖고 있어요. 8%라는 것은 지금 합병 후에 8%죠. 그래서 제일모직이 4%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4% 갖고 있으니까 두 개 합치니까 8%예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 기업들 지분 가치 다 조사해 보니까 평가가 2조 7천억 정도 나올 것 같답니다. 그래서 합병 후 현금까지 감안을 하면 시가총액이 5조 정도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됐고, 그리고 이제 그룹 지배구조의 최고 수혜주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는 저희가 뭐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승천이었죠. 승천 쪽에서도 저희가 삼성 지배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드렸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이슈화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자, 요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원래 삼성 SDI 지분을 11% 정도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20 몇 %대로 올렸어요. 그게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삼성 SDI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왜 인수를 했을까요?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타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삼성전자 홀딩스가 나올 것 같대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러죠. 왜 불가능하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200조예요. 이거 지배구조 가져가려고 그러면 지분율 20%만 잡는다고 그래도 얼마가 필요하냐면 지금 40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지금 대주주도 40조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홀딩스 개념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에버랜드가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동안의 어떤 순환 출자 구조는 깨집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탄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의 전자 쪽의 핵심이 이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먼저 합병을 성공을 해야죠. 근데 합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합병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행사가 되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이 가격에 사줘야 돼요. 삼성 SDI는 15만 1,660원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합병 반대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은 이 합병이 결렬이 돼요. 이게 과거 사례에 현대오토넷과 현대무비스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었죠. 한 번 이 합병 가격을 못 맞춰가지고 합병 결렬이 한 번 났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삼성 SDI는 15만 1,660원, 그리고 제일모직은 6만 7,272원.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안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빠진다라는 것은 합병 결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두 회사의 합병은 무조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합병에 대한 효과는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부분들 다 기억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유 설비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유유 설비를 이용하는데 원래 삼성 SDI라는 회사에서는 CRT, PDP 원래 얘네들이 뭐 하던 회사냐면 디스플레이 하던 데예요. 디스플레이 하던 데인데 디스플레이 업황이 이렇게 가면서 완전히 망가진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쳐다도 안 봤던 회사예요. 삼성 SDI,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근데 얘네들이 이제 PDP 라인을 완전히 걷어냅니다. 걷어내면서 이 남는 시설을 갖고 제일모직과 연계를 해서 자본적 지출 없이 쓰는 거고, 그럼에 따라서 공통 비용을 줄이고 자본적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게 5조 원 이상의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 이건 뭐 할 거냐면 미래 성장 쪽에다 배팅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의 합병의 진정한 효과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삼성 SDI의 주고 고객층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근데 제일모직의 주고 고객층은 어디냐면 북미입니다. 두 개가 합쳐지니까 뭐냐면 북미하고 유럽을 같이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완전히 판을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일모직은 뭐 하는 회사냐면 제일모직은 소재 쪽이에요. 그리고 삼성 SDI는 완성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완성업체고 소재 쪽이고,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전지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의 그림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 2차 전지 업황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화하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라는 회사 하나가 유일하게 지금 매출을 좀 제대로 발생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전기차 업체들이 제대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2차 전지 쪽과 ESS 시장 확대가 향후 2차 전지 시장의 전체적인 판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그쪽의 개화 속도 내지는 시장이 열리는 속도가 앞으로 이 관련 종목들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 SDI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원래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반기에는 투자가 좀 빠릅니다. 하반기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날 추워지거나 날이 선선해지면, 지금 날이 더워졌으니까 다시 그 정도가 아마 우리가 적정한 매수 타임입니다 라고 했는데, 좀 빨리 사야 될 이유가 지금 하나 생겼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합병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이 주가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생겨버린 거고요. 이걸 빨리 당겨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 SDI가 오늘 강하게 다시 올라온 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그럼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여기가 출발 자리일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출발을 해서 업황이 개화되고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면 이게 출발 자리라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 업황은 아직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상승은 합병을 완성하는 단계까지만 주가가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닥에서 하방을 좀 잡은 물량들이 좀 떨어져 나가는 가격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만 원은 업황이 돌아야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고, 아마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고점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언제까지? 6월 27일까지요. 7월 15일 날 거래 재개되면 주가는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삼성 SDI는 2차 전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사항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사실은 규모
규모면에서 2차 전지 규모면에서는 삼성 SDI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더 강점을 현재는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좀 어느 쪽에 강점을 갖고 있냐? 대형 쪽입니다. 대형 쪽. 삼성 SDI는 사실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라는 게 기반이 돼서 얘네들이 2차 전지를 확대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형성됐었던 거고요. 사실은 자체적인 내용만 갖고 보면 LG화학이 훨씬 이쪽이 좀 낫죠. 그래서 이제 LG화학 예전에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은 예전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굉장히 많이 갔었던 게 얼마까지 갔었냐면 58만 3천원까지 갔었네요. 지금 26만 원 정도니까 고점 대비로 반 정도 되네요. 고점 대비로. 근데 이때 뭐였냐면 2차 전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개화되면 최고 수혜다 이거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정말 2차 전지가 개화돼서 대형 전지 시장이 형성된다. 이 위로 간다고 봐요. 근데 이 개화되는 속도, 그럼 이제 또 그러실 거죠.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여기서 사갖고 왜 안 올라가냐고 그러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2차 전지 중대형이 개화된다. 그럼 이게 개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ESS 시장 커져야 되죠. 자, 전기차 한 대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각형이니 원통형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가 쓰는 방법은 원통형을 갖다 붙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하나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6,000개 붙는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작년에 25,000대 정도 했고요. 올해 전기차 한 35,000대 정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3만 대라고 잡고요. 6, 38, 그럼 1억 8천만 대 정도의 스마트폰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제 BMW도 한대요. 그리고 GM도 한대요. 뭐 다 한답니다. 근데 BMW 목표가 1년 내에 4만 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4만 대 하나씩 붙으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이 하나씩 형성되는 거예요. 회사 하나당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의 1%를 차지를 못합니다. 근데 15년을 넘어서면 이 비중이 5%대까지 올라간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일부 나가는 건 어디 정도에 나간다고 보시면 하이브리드 쪽에 일부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브리드에 나가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하고 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가 한 대에 6,000개씩 붙는 이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고 이 속도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도를. 이게 개화되는 속도를. 그러니까 소형 전지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기는 어렵다. 근데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붙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성장 엔진을 붙여주는 게 전기차하고 ESS인데 얘네들의 시장 규모는 소형 전지하고는 규모가 다르고 급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펼쳐지게 된다면 2차 전지는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요. 뭐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그런데 ESS 시장만 갖고도 충분히 형성이 됩니다. 시장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차 전지 시장을 개화되는 속도를 좀 보셔야 된다. 자, 근데 앞부분에서는 2차 전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수급도 붙었고요. 분위기도 형성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2011년도에 최고점을 찍을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요번에 테슬라 얘기 나오고 2차 전지 얘기 나올 때는 얘가 못 움직였어요.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갖다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성장성에 베팅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이럴 거니까 미리 선반영해 주는 거예요, 주가를. 선반영해서 어느 정도 한 번에 주가를 형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얘가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붙어야 되냐면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안 나오고는 이 점을 못 두고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보였던 게 예전에 이제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이 신규 상장할 때 5만 7천 원인가에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40만 원까지 갔어요. 이때는 뭐였냐면 미래의 성장성에 배팅을 하기 때문에 5만 7천 원짜리가 40만 원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20만 원까지인가 18만 원까지가 밀리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해갖고 얼마까지 갔냐면 정확하게 507만 원까지 간 거죠.
얘는 숫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507만 원까지 간 겁니다. 그럼 자, 이제부터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바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나오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냐? 보시면 되잖아요. 진행되는 것들을.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고, 그래서 아직, 그래갖고, 얘가 지금, 요 앞부분에서 이제 그 반영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전체적인 매출 구조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사업 구조를 보시니까 뭐가 나오냐면, 전체적인 매출에서 석유화학 부분이 차지하는 게 75%예요. 그리고 정보전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13%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12%입니다. 얘가 실적이 곱하기 2 나와도 이 회사의 주가를 견인할 만한 힘은 안 돼요.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규모 면에서 절대 규모 면에서는 얘가 훨씬 큽니다. 2차 전지가. 삼성 SDI보다. 근데 삼성 SDI는 매출 구조가 그쪽에 편중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효과들이 일부 반영이 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자, LG화학은, 몇 가지 사례들이 좀 있어요. 2007년도에, 2차 전지 처음으로 납품한 게 이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현대 기아차 사실은 전기차 팔아봐야 몇 대나 팔겠냐? 라고 하시는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하이브리드라는 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일부 판매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실적이 좀 붙는 거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미 GM하고 볼보, 포드, 르노 여기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확실하게 이제 매출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직접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걸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형, 각형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잠깐 얘네들은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폴리머 타입입니다. 폴리머 타입 배터리라고 하는데 아마 뒷부분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예. 자. 뭐냐면 원통형은 휴렛 패커드하고 델 컴퓨터가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각형은 노키아하고 모토로라, LG에서 쓰는 거고요. 폴리머는 소니하고 애플에서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애플 쪽이 폴리머 방식을 사용한다. 전기차로는 GM, 현대차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주로 생산하는 것들은 이쪽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밀도. 사실은 이제 2차 전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에너지 밀도. 밀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에너지 나오는 양이 좀 커지는 건데, 얘네들은 에너지 밀도가 좀 상당히 높은 쪽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기술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앞서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모듈 표준화 작업이 좀 성공돼서, 얘네들은 이제 준비는 된 상태에서 출발만 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똑같은 게 뭐냐면, 2차 전지 쪽이 전기차로 갈 수도 있고요. ESS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얘네들은 양쪽에 대규모 수주를 받은 거고요. ESS 쪽도 대규모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 주가가 그렇게 폭등을 했을 때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만 갖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서서히 이런 거에 대한 거시적인 성과들이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예, 일진 머티리얼이라는 회사는 이제 조금 급이 좀 작은 건데, 자, 한번 주가 움직임부터 보고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이제 테슬라 얘기 나올 때 가장 그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진 머티리얼입니다.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주가 예전에 이제 요 정도 가격 한 9,000원 정도에서부터 한 17,000, 8,000원 정도까지 수직으로 단기 급등을 하면서 이때 테슬라 얘기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좀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쪽 종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당히 안 좋아졌던 게 뭐냐면 기대치가 숫자로 안 나온 거죠. 사실 이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테슬라가 파나소닉의 단독 계약을 했거든요. 독점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SDI하고 계약이 될 걸로 거의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돼서 주가가 좀 선반영됐었는데, 이제
삼성 SDI하고 결렬되다 보니까 얘네들 납품 구조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실적이 안 나오면서 좀 상당히 지금 중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진 머티리얼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일레포일이라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 구리 이렇게 그 저건데 얘네들 일렉포일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어디에 납품을 하냐면 PCB, FPCB,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음극의 집적체.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배터리에는 양극이 있고요, 음극 물질이 있고, 전해 질이 있고요, 분리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양극을 감싸는 양극 일렉포일이 있고요, 음극 일렉포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하는 거는 음극 일렉포일 쪽에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FPCB에도 납품을 하고 PCB에도 납품을 한다. 근데 돈은 뭐가 되냐면 2차 전지 배터리에 납품하는 음극 일렉포일이 돈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이제 단가에 대한 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쪽은 그래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매출 비중이 커지는 게 얘네들 회사의 이익 기여도는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이쪽 비중이 좀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극 일렉포일 쪽에 제품 수요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거고요. 자, ESS 중심의 중대형 일렉포일 출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뭐 2차 전지 쪽이 뭐 저쪽으로 가든 뭐 똑같은 거고요. 하여튼간 이런 쪽에 중대형 쪽에 그 출하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일렉포일을 중심으로 한 음극 일렉포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양극 물질을 해요. 자,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가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양극 물질이 있고요. 양극, 음극,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이 있고요. 양극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뭐냐? 세 가지 3대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망간, 그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LMO니까 니켈 망간 산화물, 그러니까 망간이 주 물질로 돼서 양극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게 유리하냐라고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쪽을 많이 쓰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은 양극 물질도 합니다. 음극의 일렉포일도 만들고요. 양극 물질도 하는데 양극은 니켈 망간, 그러니까 망간을 기초로 한 양극 물질을 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망간을 이용하는 업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음극 물질도 되고요. 양극 물질도 이제 되는 거죠. 구조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내 업체 중에서 음극 물질을 완전하게 완성한 업체가 없다. 뭐 그러면 뭐 애경도 하고 포스코도 하고 있고 어디도 하고 있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 같은 데는 카본을 갖다 2500도 열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대로 그냥 자연산 카본을 갖다 주는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1000도 정도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술은 일본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가격은 중국에 뒤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일본 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음극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사실 음극물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저 음극물질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만약에 이게 터진다고 한다면 음극, 양극 커버되는 괜찮은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쪽에 대한 전문 기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이 이제 그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요. 얘네들이 이제 그 좀 뭔가 그 뚫을 수 있는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테슬라 효과가 있는데 지금 파나소닉이라는 애들이 월 단위로 음극 일렉포일을 어느 정도 쓰냐면 월 단위로 한 140톤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물량을 확보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진이 가동을 하게 되면 한 달에 낼 수 있는 게 이쪽에 월 700만 톤 정도. 그렇기 때문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아마도 일진 머티리얼과 어떤 계약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회사는 조금 좀 구조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일렉포일보다는
이쪽 그 2차전지 쪽 일렉포일이 훨씬 고부가가치고 이쪽 비중이 높아진다면 회사의 이익 기여도는 확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요거 정도만 된다면 다른 2차전지 업체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1분기에 그 주가 약세가 6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일진 LED라는 게 있습니다. 요 자회사에 21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하는데 뭐 LED가 결국은 이거잖아요. 근데 LED 업황들 지금 괜찮아지려고 하는 거고 얘네들도 그런 쪽에 어떤 전체적인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맞춰놓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입니다. 1분기 실적이 사실은 예상할 때는 어느 정도로 봤었냐면 10억 정도 적자로 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적자폭이 컸어요. 요게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장 분위기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주가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쁜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안 빠진 종목이 없고요.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하락의 각도가 이제 좀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리느냐,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1분기가 최악이고, 그럼 2분기, 3분기. 그리고, 주가 봤었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업황이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가격을 크게 이탈하는 부분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업황만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기 때문에 양극물질과 음극물질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업체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진 모티리얼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소재 쪽의 라인을 좀 강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고요. 자, 이제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상당히 괜찮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못 가요. 이제 코스모화학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세안미디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안미디어가 바뀐 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고요. 코스모화학하고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에 양극물질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2차 전지 양극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원광석을 이제 코스모화학이라는 회사에서 수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도의 정제 과정을 통해서 코발트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코스모화학이 이제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코스모화학은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는 뭐냐면, 이 코발트를 갖고 이 코발트라는 금속 산화물과 탄산 리튬이라는 걸 가지고서 전구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양극할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극할 물질 전 단계가 이제 전구체 단계입니다. 전구체 단계이고 이 전 단계가 뭐냐면 코발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발트를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전구체를 만들어서 양극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인데 이 뒷부분을 담당하는 게 코스모 신소재예요. 이 뒷부분을 담당하는 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고 얘네들은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양극 물질은 안에 구성 요소의 기본 재료를 뭘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일진 머티리얼은 양극 물질을 기본적인 물질을 뭘로 사용한다고 그랬냐면 망간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얘는 LCO예요. 그러니까 C가 이제 코발트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양극 물질을 만들게 만드는데 코발트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코스모 화학이 양극 물질의 거의 대장주 성격이 좀 강해요. 특히나 소재 쪽의 부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양극물질,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이 개화되면 2차 전지 전체 내에서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양극물질의 비중이 원가 기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당히 좀 수혜가 좀 예상되는 거고 지금 이제 업황은 어떻게 가냐면 지금 원자력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원자력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파는 가격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원자력 가격 떨어졌으니까 원가 낮아지죠. 제품 가격 올라오니까 이익폭 확대되죠. 거기다 가동률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이익은 증가하는 구조가 지금 되는 구조죠.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그리고 이제 삼성 전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LCO 관련한 매출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 근데 우선 문제가 뭐냐면 다른 업황보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코스모 그룹이라고 하지만 코스모 그룹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두 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코스모화학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 이 코스모화학이 이제 GS 쪽에 관련이고 GS 리테일 허 회장의 장남입니다. 지금 코스모 그룹의 회장이요. 그리고 GS 그룹 허창수 회장의 사촌 동생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계열사들이 너무 부실해요. 계열사들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회사가 코스모 화학하고 코스모 신소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자금 지원을 해주고, 지급 보증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지금 주가에 발목이 잡힌 거고, 최근에 좀 문제가 된 게, 어디 참여연대인가 어디 쪽에서, 코스모 회장을 아마 고발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열사에 대한, 이런 지원들 자체를 문제를 삼아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요게 조금 어떤 변화만 좀 생긴다면, 그렇다면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는 상당한 평가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업황도 좀 살아날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일단은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는 그렇게 보시고 이런 쪽에 지금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후성 P&E 솔루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후성이라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쪽에 전해질 쪽이에요. 전해질 쪽이고 거의 글로벌 리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성의 최고는 냉매가스 국내 독점적인 지위,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전해질 생산. 그래서 LiPF6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전체 전해질의 원가의 50% 정도 들어가는데 후성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얘네들이 15년까지 5년간 증설을 하는데 이쪽에 전해질 라인을 1000톤을 통해서 5000톤까지 올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 구성이 아직 전해질 쪽에서 매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미미하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이쪽에서 구성되는데 저쪽을 엄청나게 지금 규모를 증설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저쪽이 돌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좀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적고 도는 것까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탄소 배출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후성이라는 회사는 전체 매출 구성에서 냉매가스가 75%고요. 전해질 매출은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돌기 시작하면 변화가 좀 생길 거란 얘기고 15년부터는 뭐냐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 종목이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E 솔루션은 뭐냐면 충방전 시스템.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충방전이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을 받았을 때 핸드폰에 충전이 일부만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죠. 근데 완전히 방전시키고 재충전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2차 전지가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전기적 성격을 띠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방전을 시키고 충전하는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P&E 솔루션이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받았을 때 배터리가 약간만 충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전기료라는 원가 때문에 충전을 100% 시켜서 나오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E 솔루션은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전기차 충전기, 이쪽에 대한 시장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또 시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에 또 잘려서 들어갔는데요. 자,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항상 종목은 지나고 보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야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확인할 때는 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미리 종목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타이밍이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근사지에 갖다 붙이는 작업들은 달박 플러스 쪽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전기차 종목에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